일본의 신분제도와 지배층이었던 사무라이의 정신문화가 현대 일본의 국민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라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한때 일본을 지배했던 지배 계층이자 독자적인 문화와 정신세계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일본어로 모시다 또는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부라우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에는 귀족이나 천황을 모시며 경호나 잡무를 수행하는 하급 관리나 무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무사 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라이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사무라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뛰어난 무예와 전략 전술을 갖춘 전투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검, 활, 창 등을 다루는 데 능숙했으며 기마술에도 뛰어났습니다. 둘째, 일본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약 700여 년간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 계층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영지를 소유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행정, 사법, 군사 등 사회 전반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평화가 지속되면서 무사보다는 행정관료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무라이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무사도라는 고유의 윤리 및 철학 체계였습니다. 무사도는 충성, 명예, 용기, 절제, 검소함, 인내, 의리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이는 사무라이의 삶과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은 일본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말기에 걸쳐 천황 중심의 중앙 귀족 정치가 약화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귀족이나 사찰이 소유한 장원이 확대되었고 이를 관리하고 경비하는 지방 호족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자 스스로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자신들의 사병을 조직하고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무라이의 전신이었습니다. 중앙의 귀족들도 지방의 장원을 관리하거나 정치적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지방의 무장 세력인 사무라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이르러 무사 가문 중에서도 미나모토 씨와 다이라 씨가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무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1180년에서 1185년에 걸친 겐페이 전쟁에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다이라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일본 역사상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185년부터 1333년까지 이어진 가마쿠라 막부의 수립은 사무라이가 단순한 무장 세력을 넘어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 계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이어진 에도 막부까지 약 700년 동안 사무라이는 일본 사회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쇼군을 중심으로 한 봉건 시스템을 통해 일본을 통치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무라이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지방의 자립적인 무장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생했으며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여 일본 사회의 중심적인 지배 계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는 단순한 전사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존재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일본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사무라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무장 세력 간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한 사무라이 가문이 나서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각 번에서는 사무라이들이 행정 및 치안 업무를 담당하여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단속했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 발전을 후원했습니다. 사무라이의 무사도 정신은 충성, 명예, 절제, 용기, 검소함 등을 강조하며 일본인의 정신적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유력한 사무라이 가문은 다도, 꽃꽂이, 연극, 회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과 학문을 후원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평화가 지속되면서 사무라이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아가 전쟁과 관련된 전략, 전술, 무기 제작 기술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셋째, 행정 및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무라이 집단이 막부라는 독자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 제도를 통해 일본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의 평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무라이들이 무사로서의 역할보다는 각본의 행정관, 재정 전문가, 교육자 등으로 변모하여 통치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넷째, 국가 정체성 형성을 주도하였습니다. 사무라이의 존재와 그들이 지향했던 가치관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라이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엄격한 신분제도와 차별화입니다. 사무라이는 산업공상이라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정점에서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며 농민, 장인, 상인 등 다른 신분과 엄격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특히 키리스테 고멘과 같이 하급 신분에 대한 임의적인 살해를 용인하는 특권은 극단적인 폭력성, 차별성을 내포했습니다. 강력한 신분 제도는 사회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능력보다는 혈통에 따른 기회부여를 확산시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잦은 전쟁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전국 시대와 같이 사무라이 영주들 간의 끊임없는 영토 분쟁과 권력, 다툼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하급 사무라이가 상급자를 배신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하극상은 봉건 질서를 위협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사무라이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직업으로 하는 비생산적인 계급이었고 평화 시에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농민들의 노동력에 기반한 복록에 의존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무라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사회적 정체를 초래하고 근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은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외부 문물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수용이 느린 정체된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근대화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 계급이 해체될 때 일부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라이는 일본 역사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세우며 일본 문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신분 차별, 잦은 전쟁,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의 저항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역할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무라이 정신문화가 현대 일본인의 국민성 형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수백 년간 일본 사회를 지배하며 일본인의 국민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사도는 현대 일본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의 희생 성향입니다. 사무라이에게는 주군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기업 문화나 조직에 대한 헌신은 바로 그런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직의 화합과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지배하며 튀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상사나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의무감을 가지는 모습에서 사무라이 시대의 잔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사무라이는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할복으로 책임을 지는 극단적인 명예 중시 풍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 일본인들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나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절제와 극기를 중시하는 무사도 정신이 현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인내심은 사무라이의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일본인들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하거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자기 단련과 훈련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완벽을 기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는 태도는 일본 제품의 높은 품질과 서비스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예의와 규율을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사무라이는 엄격한 예의 범절과 규율을 따랐고, 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질서 의식과 규칙 준수로 이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함, 기다림과 순서를 지키는 관행, 정교한 서비스 문화 등은 사무라이 시대부터 내려온 엄격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도와 같은 무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예의와 규율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사무라이는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초연함은 현대 일본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수능적인 태도나 때로는 비장미를 추구하는 미적 감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사무라이 정신 문화가 현대 일본인의 국민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교, 유교 등 다른 사상과 서구 문물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사도라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는 일본인 고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일본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무라이 정신이 현대 일본 정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무라이 계급은 봉건 통치 시스템을 떠받치는 근간이었습니다. 막부 체제 하에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쇼군이라는 사무라이 최고 권력자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각 지역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봉건 영주로서 중앙의 막부에 충성하며 독자적인 행정 및 군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중세 일본에서 중앙 집권을 견제하면서 각 지역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는 전투보다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막부와 각번의 행정, 재정, 교육 등 전반적인 통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둘째, 사회 질서 및 규율을 강조함으로써 정치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무라이는 산홍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지배 계층으로서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면서 정치 시스템의 안정과 유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막부의 해체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고 일본 근대화의 주역으로 작용했습니다. 에도 막부 말기에 서구 열강의 침략 위협과 내부 모순 속에서 막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천황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존왕양의를 부르짖으며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라이 계급 자체는 해체되었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근대 정부인 관료, 군인, 기업인 등으로 변신하여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도했습니다. 즉, 사무라이와 그 정신은 형태만 바꾼 채 일본 정치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현대 일본 정치에도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본의 봉건 신분 제도와 사무라이 계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현대 일본의 정치, 사회 그리고 대외 관계에 여전히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사무라이 가치관은 현대 일본 정치에도 반영되어 집단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도 파벌 간의 응집력과 수직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의 통치 엘리트로서 사무라이 계급이 보여준 안정,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현대 일본 정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자민당과 같은 보수 정당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고, 엘리트 관료 중심 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사무라이 정신 문화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도 막부 시절에는 사무라이 정권이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교류만 인정한 채 세국 정책을 강력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전파와 서양의 침략을 막음으로써 일본의 독립성과 독자 문화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도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서구 열강과 같은 제국주의적 팽창 노선을 답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무라이 계급의 군사적 전통과 무사도 정신은 강력한 군국주의 이념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설된 근대식 군대에는 과거 사무라이 출신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은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재해석되어 군사력 증강과 대외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정한론 같은 침략적 대외 정책은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논의되었고 이는 사무라이 계층의 호전성과 군사적 우월주의가 근대 국가의 외교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청,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치며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사무라이 시대의 명예와 자긍심은 근대 일본의 강력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대동아 공영권과 같은 침략적 이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사무라이 정신이 현대 일본의 대외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자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성향은 전후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온건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사 대국화와 보통 국가론을 주장하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움직임에서 과거 사무라이 정신과 군국주의의 그림자를 읽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넷째, 과거 사무라이 가문들이 각자의 영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력을 확보하려 했던 실리주의적 경향이 현대 일본의 경제 외교와 효율성 추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일본 외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라이는 일본 역사에서 정치와 대외 정책의 주체이자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배체제는 일본의 봉건 시대를 형성했고 해체된 이후에는 사무라이 후계자들과 그 정신이 근대 일본의 급격한 변화와 팽창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사무라이 계급의 정신 문화가 일본의 국민성, 국가 정체성 및 현대 정치 외교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정근대 신분제도와 지배계층 정신 문화가 각국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보수 성향의 4대 부계급이 장기간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결과 서구 열강의 물질 문명에 농락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반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계급이 막부를 해체하고 유신 세력으로 변신하여 근대화를 주도하고 군국주의와 팽창의 길로 나아가면서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과거의 근대화 경험을 토대로 패전의 후유증을 재빨리 극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한국과 중국은 상당 기간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근대 지배 세력의 정신 유산, 특히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 집단주의와 강한 신분 상승 욕구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를 달성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맨 먼저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했고 한국과 중국의 사대부 정신은 급속한 선진국 따라잡기를 견인했습니다. 한, 중, 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치열한 경쟁과 외부 견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세 나라의 대응과 상호작용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